코로나19 국내 30번째 확진자가 인천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긴급 방역에 나서는 등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부평 갑선거구 후보 선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유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문병호 전 의원도 부평 갑출마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이번 총선 사전투표소 수가 지난 총선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각 정당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얻은 뒤 이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가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새로운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30번째 확진자가 인천을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계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30번째 환자인 60대 여성 A씨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병원과 약국 등 도심 여러 곳을 수차례 들렀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지인들과 인천 용유도에서 식사를 하고 공항철도를 이용해 검암역에서 내려 경인 아라뱃길을 방문했습니다. 이후에는 2시간가량을 걸어 계양역까지 이동해 다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인천을 거쳐갔다는 말에 시민들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찾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디를 지나갔는지를 확실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라뱃길인데 아라뱃길이 16km인데 어딘 줄 알아. 불안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더 사람 발길이 딱 끊긴 것 같고.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등은 30번째 환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소독에 나섰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자 확진자가 이동했던 동선인 계양역과 검암역 등이 집중 방역 대상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만지는 그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나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하루에 알코올 소독을 10회 정도 해서 충분히 소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 확진자들이 잇따라 보건당국이 예측한 방역망 밖에서 나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 피해가 큽니다. 특히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강화군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관광객들의 발길이 아예 끊기면서 음식점부터 숙박업계, 전통시장까지 상인들은 생계가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화도 동막해변 일대입니다. 평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거리가 휑합니다. 식당과 펜션들은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아예 끊기면서 펜션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약이 모두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회사 같은 경우 저희는 되게 많이 오거든요. 회사 같은 데서는 이제 거의 다 전면 취소했죠. 예약을. 그럼 주말에도 거의 빈 객실이 많겠어요, 그렇죠? 주말에 예전에는 이제 주말에는 거의 다 찼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객실이 다들 많이 비죠. 숙박업계 피해는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펜션들은 직원들을 내보낼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습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고 지금 폐업 상태라 집에 가고 비워놨어요. 아 그래요? 네, 손님 안 받아 한두 팀 오는 건 받아도 손해 나니까. 왜냐면 난방 해야 되니까 한두 팀 들어오면 난방 갖고 안 돼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몇몇만 눈에 띌 뿐 시장 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상인들은 하루 매출이 없는 날도 있다며 생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출이나 많아 뭐 이건 많이 하진 않는 건데도 뭐 차비도 못하면 말할 거 없지 뭐. 주말에는 좀 낯섰는데 주말에도 덜 안 와 사람. 한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100만 원이면 2, 30만 원도 안 올라요. 하루 매상이. 안 오셔요. 다니시는 분이 없잖아요. 장도 안 썼어요. 오늘은. 바깥에 장날인데 장도 안 썼어요. 손님 없다고.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강화군. 하지만 강화군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은
지난달에만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업계와 음식점 등 광화군 지역 경제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포 갑지역구에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은 19일 2차 전략공천지역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김포 갑지역에는 김주영 전 한국노총 조합 총연맹 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김포 갑 김두관 국회의원이 경남 양산으로 출마를 확정지으면서 해당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확정했는데요. 이에 지역에서는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같은 당 소속 유영록 예비후보가 당의 결정에 반대한다며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부천시 사전투표소는 지난 총선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각 정당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부천시 총선 사전투표소는 10곳으로 지난 총선과 비교해 26곳 줄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부천시가 지난해 7월 36개 일반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 개편했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사전투표소로 시민들의 참정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지역 각 정당 사무실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일부 정당에서 추가 설치에 반대 의견을 밝혔고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통해 사전투표소 개수를 10곳으로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상 광역동 개편과 무관하게 사전투표소 수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었지만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축소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광역동으로 10개가 줄였으니까 사전투표소도 줄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부적절한 판단이다. 재논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부천시장이 광역동 제도를 만든 결과 사전투표소가 줄어들었는데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10개로 감축한 선관위 결정은 광역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정책에 스스로 반기를 드는 자승자박이며 적반하장인 셈입니다. 한편 정의당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민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이 참정권을 줄일 수밖에 없는 10개 축소는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0개 이상으로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각 정당의 의견을 참고해 사전투표소 개수를 확정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이미 결정한 내용을 번복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투표소 감축을 둘러싸고 정당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보 선정을 두고 여야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평 갑 지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평 갑 미래통합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보수 진영이죠. 이 미래통합당에서 부평 갑 출마를 희망하는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현역인 정유석 국회의원도 그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정유석 국회의원은 이미 지난 5일 부평 갑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해진 규정 안에서 선거 운동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역인 정유석 의원의 출마는 일찌감치 예고가 됐던 부분이죠. 예, 재선에 도전을 하는데요. 경선 또는 전략공천 지역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의 경우 부평갑 지역 후보 선정에 고심을 하는 모양입니다. 고심을 하고 있다. 이유는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문병호 전 의원의 거취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 출신의 이제 문병호 전 국회의원이 미래통합당과 이제 함께 하기로 했죠. 부평갑 지역에서 17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인데요. 17대에는 열린 우리당 소속으로 그리고 19대에는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데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쪼개졌죠. 네. 이때 문병호 전 의원도
국민의당 소속으로 부평갑에 출마했는데요. 재검표까지 가는 접점 끝에 그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정유섭 의원이 23표 차이로 그 문병호 의원을 따돌리고 당선이 되죠. 네. 위의 상황을 종합을 하면 그 문병호 전 의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부평갑은 그동안 활동해왔던 이제 정치적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부평갑 1위와 2위가 이번에는 같은 당에서 활동을 하게 된 그런 네. 상황입니다. 두 명 모두 부평갑 출마를 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는데 그럼 취재 결과 문병호 전 의원의 생각은 어땠나요? 네, 문병호 전 의원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부평갑 출마 의사를 물었는데 문병호 전 의원은 부평갑에 출마하고 싶다라는 이런 뜻을 강조를 했습니다. 단 정유섭 국회의원이 컷오프 됐을 때에 부평갑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정유섭 의원과는 경선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만약 정유섭 의원이 컷오프 되지 않을 경우 인천 지역의 한 개 선거구 그리고 서울 지역의 한 개 선거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중앙당의 의견을 전했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 선정을 두고 이 물밑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젊은 피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도 미래통합당의 부평갑 지역 예비 후보로 이제 활동 중이죠? 네, 맞습니다.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 그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2월 17일 바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48세로 젊은 정치인을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중앙당의 공천 신청도 마친 상황입니다. 네. 이 예비 후보는 이제는 젊은 보수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유섭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의 이제 각축전 속에서 유재홍 예비 후보가 얼마나 힘을 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평갑 미래통합당의 후보군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도 경선 여부 등이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등 102명을 적발해 이 중 4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공정사법특별경찰단은 위장 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나 집값 담합 행위 등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올해 생산과 혁신, 화합으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화두를 도시재생으로 정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추홀구 용현 이동 일대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올해부터 이곳에서 비룡공감 208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룡공감 2080은 총 사업비 1,068억 원을 투입해 어울림센터와 주차장, 도서관 등을 짓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의 2020년 사업 화두는 도시재생입니다. 공사는 올해 동구 화수정원 마을과 만부마을 등의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최근 소폭의 조직 정비를 단행했습니다. 중점은 도시재생 분야 강화입니다. 지난해 증원된 인력 24명을 도시재생본부에 우선 배치하고 재생사업팀을 신설했습니다. 또 도시재생본부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센터의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사는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1,700호를 공급했습니다. 올해는 1,05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경영 안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019년 공사의 부채는 6조 2,5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66억 원의 부채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500억 원을 상회해 6년 연속 흑자 달성을 이뤘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상생과 혁신, 화합으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계곡과 하천 주변에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습니다. 시설물 철거 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는 도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 대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가평 108유원지. 지금 이곳은 가평 108유원지입니다. 교각과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이 사라지고 깨끗한 모습인데요. 이곳은 유원지를 찾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쉼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제 모습을 찾은 계곡에 올해부터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경기도는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정비를 추진 중인 도내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2월부터 사업을 공모받았습니다. 그중 가평군이 1위로 선정돼 50억 원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놀러온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그리고 또 구경거리가 강을 따라서 올레길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가평군은 가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을 세워 계곡 주변 산책로와 쉼터를 만듭니다. 장사를 해서 또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깨끗하게는 해놓으셨지만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좀 더 기반 시설을 잘 지원을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또 방문객들은 깨끗한 지역에 많이 오셔서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천을 좀 가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위는 포천시 백운계곡이, 3위는 양주시 장흥계곡이 선정돼 각각 40억 원과 3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남양주시와 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9개 시군은 최소 4억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아 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올여름 도민들이 계곡을 방문하셨을 때 깨끗하게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정된 시군들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를 구성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설을 관리하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계양구에 위치한 한림병원이 19일 행사를 열고 센터 개설 2년여 만에 방광암 분야 수술에 기록을 세운 것을 축하했습니다. 한림병원은 최근 혈뇨 방광암 센터에서 방광암 수술 600례와 자연 배뇨형 인공 방광 조성술 1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 배뇨형 인공 방광 조성술은 소변 주머니를 차지 않고 수술 전처럼 배뇨가 가능한 치료 방법입니다. 한림병원 혈뇨 방광암 센터는 지난 2017년 10월 자연 배뇨형 인공 방광 조성술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박영효 교수를 영입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이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들 기관은 이를 위해 업무 협약도 체결했는데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협약을 토대로 가사 돌봄과 주거복지 상담사 등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여 어르신들은 월 평균 48시간 근무하며 월 6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서 사업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제도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기온이 더 올라 이맘때 겨울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0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앞으로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전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월요일 다시 영상권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목요일에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역시 영상권으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